안녕하세요. 네, 장원구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눈이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잘 지내셨죠? 그랬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되셔야죠. 자, 일단은 방송하기 전에 이거 광고 한번 한 편 보시고 오겠습니다. 네, 산삼 건강식품 전문 브랜드 1위 제품 백진삼. 100년 이상 된 산삼의 DNA와 99% 동일하게 복제한 산삼과 동의 보관 비법에 맞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17가지 원료를 보강하여 만든 제품입니다. 네, 요거 진짜 되게 좋아요. 저도 자주 먹는데 맛도 괜찮고 피로회복에도 좋으니까 한번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오늘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요. 김민재 선수 잘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유럽 축구 언론들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최고의 센터백이다. 이렇게 잘할 수가 있느냐. 위넨 상승세는 김민재 때문이다. 등등등. 김민재 선수와 우퍼메카노 이 센터백 콤비에 의해서 지난주까지 7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했죠. 2011년 여름과 가을 사이에 12경기 연속 무실점에 이어서 하여튼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을 지난주까지 세웠고요. 기록은 이제 깨지게 돼 있죠. 언젠가는 실점을 하고 할 텐데 또 더 어쨌든 지난주까지 7경기 연속 무실점은 어쨌든 대단한 기록이고, 바이에른 뮌헨이 올 시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리그에서도 그렇고 챔스에서도 그렇고 역시 바이에른 뮌헨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바이에른 뮌헨 상승세의 주역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후스코어드닷컴이라든가 소파스코어, ESPN 이런데 이제 기록들, 통계들, 평점, 그다음에 키커 이런데 평점들이 나오잖아요. 김민재 선수는 7경기 연속 무실점 기간 중에 늘 최상위,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에서 늘 최상위권 평점을 거의 대부분 기록을 했어요. 그것은 결국 김민재를 중심으로 한 탄탄한 수비가 바이에른 뮌헨의 미드필드 그리고 공격진까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전체적인 팀 전력 상승 업그레이드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난 시즌 투헬 감독 시절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김민재 선수가 어떤 활약을 펼치고 있고 동료들과 어떻게 호흡을 맞추면서 잘 해나간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김민재와 유럽 5대 리그 전체 센터백들 비교입니다. 비교 대상은 5대 리그 96개 팀이죠. 96개 팀의 주전과 백업 포함해서 팀당 4명씩 해가지고 400여 명의 어떤 기록들을 상대 평가를 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90분 기준 기록입니다. 이거는 90분 기준 환산을 해서 랭킹을 매겨가지고 상위 몇 프로냐 하위 몇 프로냐 요거를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보시면 한번 김민재 선수가 지금 여기 있는 24개 항목 중에 하위권에 있는 것은 공격 슈팅 시도 하위 23%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수비에서의 볼 터치, 그리고 패스 시도, 패스 성공, 이거는 유럽 5대 리그 전체 센터백들 중에 상위 1%, 그러니까 400명 중에 4등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인터셉트라든가 또는 전진 패스 성공, 그리고 파이널 서드로의 패스, 볼 운반, 그리고 동료로부터 패스를 받은 횟수, 요거는 상위 2%에 속해 있습니다. 그 밖에 상위 5%, 상위 10%, 상위 13%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유럽 최상위권의 성적을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김민재 선수가 비단 수비뿐만 아니라 물론 보시면은 디펜스, 인터셉트, 태클, 그다음에 볼 터치, 또 태클 후 소유권 획득 이런 부분에서도 다 아주 톱 클래스 내지는 상위권에 있지만, 그리고 이 김민재 선수의 공격 가담이나 패스 이러한 능력, 그리고 볼 운반 이런 것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럽 5대 리그 센터백들 중에서 매우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건 이제 김민재 선수 히트맵이에요. 히트맵. 지난 시즌 25경기
출전했죠. 올 시즌은 이제 11경기까지의 통계를 누적을 한 건데, 자 보시면은 지난 시즌에 비해서 올 시즌 활동 반경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25경기와 11경기의 히트맵을 비교해서 지금 경기 수가 절반도 안 되는데도 훨씬 많은 빨간 점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김민재 선수가 엄청나게 넓은 활동 범위를 커버하고 있다. 이런 그 결론이에요. 수비 잘해주죠. 그 다음에 동료 풀백들 전진했을 때 또 커버해주죠. 뚫린 거 막아주죠. 상대 공격수 스프린트 할 때 같이 따라가서 차단하죠. 박스 안에서 블록, 태클, 모든 면에서 지난 시즌보다는 훨씬 다양하고 넓은 활동 범위 그리고 안정된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뒤에서 커버를 잘해주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 미드필더들 또 공격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 있게 뒷 걱정을 안 하고 공격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올 시즌 현재까지 바이에른 뮌헨 이제 베스트 11 그림인데요. 김민재 선수와 우파메카노 선수가 센터백으로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알폰소 데이비스와 게헤이로 이 선수들은 오버래핑 능력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들로 풀백 중 한 명으로 정평이 나 있는 선수들인데, 만약에 왼쪽 풀백 데이비스가 윙처럼 전진을 하죠. 그럼 코망은 안쪽으로 또 파고 들어가죠. 하프 스페이스 공략하면서. 그때 김민재 선수가 이동을 하면서 우파메카노와 게헤이로 또는 키미가 3백을 형성을 해줍니다. 이게 매우 유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현대축구에서요, 예전 같으면은 좌우 풀백은 그냥 전진해서 앞으로 쭉 가 있고 센터백 2명이 커버를 하거나 아니면 중앙 미드필더까지 해서 막아주는 이런 형태로 움직임이 유동적이지 않았던 형태가 많았는데, 현대 축구에서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백4 시스템으로 나오더라도 한쪽 풀백이 전진을 하면 다른 쪽 풀백이 조금 드롭을 하면서 중앙 수비수 2명과 3백을 뒤에서 형성을 해주는, 만약에 오른쪽 백, 라이트 백이 전진을 하면 또 레프트 백이 드랍을 하면서 2명의 센터백과 또 3백을 형성하는 이런 형태의 유동적인 시스템이 현대 축구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고 있어요. 물론 볼피아나처럼 수비형 미드필더가 드랍을 해가지고 3백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그거보다는 오른쪽 풀백이 올라가서 왼쪽이 비대칭으로 드랍을 하든가 왼쪽 풀백이 올라가서 오른쪽 풀백이 드랍을 해서 비대칭형 3백을 이루는, 이게 포백 시스템의 진정한 움직임이고 무브먼트예요. 바이에른 뮌헨이 완벽하게 되고 있고요. 그 중심에 김민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난 시즌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제 투엘 감독이 지난 시즌 후반기에 김민재 선수가 아시안컵 이후에 이제 복귀했을 때 에릭 다이어를 중시하면서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곤란한 적이 많았거든요. 콤파니 감독은 벨기에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센터백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그 수비 라인에서 유동성과 조직력 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수비 전술을 잘 다듬는데 뱅산 콤파니가 투엘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지능적인 조직력을 다져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왼쪽 라인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김민재, 데이비스, 코망.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킹슬리 코망 선수는 레프트 윙이지만 하프 스페이스 또는 중앙 지역까지 안으로 파고들면서 공격을 하는 개인기와 드리블 스피드가 좋은 선수고, 코망이 안으로 하프 스페이스나 안으로 접어 들어갔을 때 알폰소 데이비스가 매우 폭발적인 스피드로 직선 운동을 해주면서 공격을 뒷받침을 합니다. 김민재 선수는 왼쪽 센터백이라서, 물론 지금 저 히트맵을 보시면은 왼쪽에 빨간 지역이 많지만 오른쪽으로도 자주 진출을 하죠. 그러니까 좀 활동 범위가, 커버 범위가 매우 넓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른쪽 라인에 게헤이루가 전진을 했을 때 우파메카노와 김민재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빈자리를 커버해주는 3백 형태가 되는 것이고, 또 데이비스 선수가 전진을 할 경우에는 또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게헤이루 선수가 드랍을 해가지고 또 다시 3백을 형성을 하는, 이 유동적인 포백 3백 시스템의
어떤 움직임, 이것을 매우 잘해주고 있는데, 자, 알폰소 데이비스나 킹슬리 코만이 왜 이렇게 파괴적이고 공격력이 더 좋아졌느냐? 그건 김민재 선수가 뒤에서 든든하게 받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김민재 선수 한번 활약을 볼까요? 최종 수비수의 역할도 우퍼메커너와 번갈아 가면서 라인 컨트롤도 둘이 번갈아 가면서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백과 4백의 유동적인 변화 때 적절한 커버, 움직임, 그리고 빈 곳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미드필드 라인에서 뚫렸을 때 가서 스위퍼, 그러니까 쓸어주는 역할도 하고요. 롱볼을 때려서 상대 공격수가 스프린트를 할 때 달려가서 전력 질주해가지고 달려가서 볼을 뺏어내는 경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김민재 선수 달리는 방향이 그냥 직선으로 달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좀 김민재 선수가 달리는 방향이 저럴까? 이런 경우 보셨죠? 그게 왜 그러냐면 김민재 선수 생각을 하고 예측을 하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 그거 판단을 하고서 그 약간 이상한 움직임이 아니라 김민재가 달리면서 생각을 해가지고 예측을 해서 그 방향에 의한 움직임을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단순 스프린트만 쫓아가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김민재 선수. 한번 잘 보세요. 동영상을 보시면 1대1 스프린트 할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김민재 선수의 움직임은 다른 센터백들과는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스프린트 할 때 잘 보시면 은근히 손도 잘 써요. 사실은 김민재 선수 공격수 중에 김민재 선수도 빠른 편이지만 상대팀 공격수 중에는 김민재보다 빠른 선수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왜 스프린트에서 안 밀리냐? 자리를 잡고 달려오는 와중에 손을 살짝 씁니다. 만약에 거기서 손을 쓰면서 밀면은 반칙이 되겠지만 적당히 밀지 않고 그냥 손으로 살짝 이렇게 가리면서 뛰는 정도는 용인이 되거든요. 그런 장면 굉장히 많아요. 스피드가 살짝 딸릴 것 같다 그러면 그 손을 살짝 써서도 아주 교묘하게 상대의 그 진행 방향을 저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자신감이 늘어서 사실은 그 박스 안에서의 태클은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박스 안에서의 태클도 페널티킥 줄 거 신경 쓰지 않고 과감하게 아주 들어가는 모습이 여러 차례 나왔어요. 지난 시즌 후반기와 달라진 점이 김민재 선수가 자신감을 많이 찾았다는 거,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쾌속 행진, 거기는 여러 가지 콩파니 감독의 지도력이라든가 공격수들의 어떤 득점력, 여러 가지, 해리케인 선수가 지금 엄청 잘해주고 있죠. 그거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해리케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뒤축에서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의 전체 수비의 핵으로서 팀을 이끌어 나가는 그 백라인이 튼튼하기 때문에 미드필드 공격수들이 마음 놓고 공격을 하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측면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여기서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김민재 선수 지난 시즌 초반에 그러니까 나폴리 우승시키고 바이에른 뮌헨으로 거액을 받고 갔죠. 그 시즌 초반에 엄청 잘했어요. 근데 그 김민재 선수가 다운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 에릭 다이어의 합류와 어떻게 보면 아시안컵 이후에 퍼포먼스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시안컵 때 결국은 한 달 이상 결장을 하다 보니까 투엘 감독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에릭 다이어를 거기다 기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잘 먹힌 거예요. 아시안컵 끝난 이후에도 에릭 다이어를 중용하면서 김민재 선수가 좀 경쟁에서 밀린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됐던 거예요. 이게 심리 상태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분명히 또 그 와중에 김민재 선수가 몇 차례 실수를 했었죠. 어떻게 선수인데 실수를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겹친 거예요. 실수도 했다가 또 아시안컵 출전으로 결장으로 인해서 그 에릭 다이어에게 주전 자리를 내주면서 또 좀 조급한 마음도 생기고 독일 언론들의 어마무시한 그 비판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조금 김민재 선수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됐었던 것 같아요. 지난 시즌 후반기에. 근데 이제 새로 감독이 오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벨기에 역사상 최고의 수비수였던 콩파니 감독이 김민재 선수의 장점을 제대로 알아보고, 이게 감독의 능력이죠. 선수의 장점을 잘 파악하는 게 가장 큰 능력이잖아요. 자, 콩파니 감독이 현역 시절 그 벨기에 황금 시대 마지막을 장식한 그 수비수였잖아요. 그때 벨기에 축구가 어땠나요? 압박하고 뒤에 수비 라인이 굉장히 무브먼트가 좋으면서 조직적으로 커버 플레이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돼서 콩파니 감독이 벨기에 마지막 황금 세대로 현역에 있을 때 벨기에는 늘 피파 랭킹 1위에서 5위를 왔다 갔다 했어요. 거기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때 벨기에 수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콩파니 감독이
본인이 누구보다도 그 중앙 수비수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주면서 활용을 하는, 팀에 녹아들게 하는 그런 전술을 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얘기는 하실 수 있죠. 야, 그러면 뭐야 이거 우리 민재를 투엘 감독이 망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저도 꽤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변호를 좀 해준다면, 감독은 어차피 있는 선수에서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최선의 라인업을 구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감독의 권리고 감독의 의무이고 감독의 능력이죠. 김민재 선수가 지난 시즌 전반기에 아무리 잘했어도 아시안컵에서 빠졌잖아요. 한 달. 어쩔 수 없이 에릭 다이어를 쓴 거예요. 잘 먹혔어. 그렇다면은 감독의 입장에서는 그걸 바꾸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측면도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물러났고 비판을 받는 거죠. 그거는 감독의 몫이에요. 자, 지금 펜상 콤파니 감독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어요. 정말 역대급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고요. 특히 미드필드진과 공격 라인의 어떤 유기적인 움직임에 의한 다양한 공격 패턴, 그리고 든든한 수비, 그리고 수비의 조직력, 왼쪽 측면에 올라갈 때 이동해서 3백 만들고 오른쪽 측면에 올라갈 때 또 이쪽으로 이동해서 3백을 만들면서 유동적으로 안정적인 조직력을 보이는 수비, 이게 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민재 선수를 중용을 하고 하니까 저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 펜상 콤파니 감독이 이뻐 보여요. 어쩔 수 없죠. 팔이 안으로 굽는 거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 김민재 선수가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바이에른 뮌헨은 역시 올 시즌에는 바이에른 하고 있다. 유럽에서 바이에른 뮌헨과 비슷한 레벨에 있는 팀들 중에 레알 마드리드 헤매고 있죠. 맨시티는 참혹하게 연패 행진하고 있죠. 바르셀로나는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메가 클럽이죠. 메가 클럽 중에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제일 잘 나가고 있고 바르셀로나도 잘하고 있다. 바이에른 뮌헨의 올해 상승세는 그런 그 공격 미드필드 수비의 어떤 전체적인 짜임새, 그리고 특히 김민재를 중심으로 한 수비 라인이 탄탄하기 때문에 앞에 공격까지 살아나는 효과를 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그 11월 30일 후스코어드 평점 기준 올 시즌 센터백 탑 10이에요. 김민재 선수가 맨 위에 올라가 있고 안톤 스토크가 맨 위에 있다 그래서 1위, 10위 이건 아니고 그냥 10명을 그냥 무작위로 제일 잘하고 있는 선수 10명을 뽑은 거예요. 지난주까지 그 후스코어드에서 윌리 오르반이 가장 잘한 높은 평점을 받은 것으로 지금 기록이 나왔는데, 어쨌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그냥 제일 잘하고 있는 10명을 그냥 무작위 순으로 그냥 10명만 나열한 건데요. 김민재 선수와 저 밑에 보시면 다이오 오퍼메카노, 바이에른 뮌헨 콤비가 또 톱 10에 들어가 있고요. 라이프치히의 윌리 오르반은 지난주까지는 어쨌든 후스코어드에서 평점이 제일 높았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로 본조르노, 요 선수가 토리노에 있다가 이제 나폴리로 합류했는데, 김민재가 나폴리에 있을 때의 역할을 본조르노가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질 반데크야 워낙 유명한 선수니까, 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데니스 자카리아, 케빈 단소 이런 선수들도 그 프랑스 리그에서 올 시즌 매우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유럽 5대 리그에 이제 96개 팀이 있잖아요. 그 96개 팀에서 적어도 주전으로 뛸 정도의 선수면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이에른 뮌헨은 약간의 선수단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시즌과 큰 변화가 있어요. 감독이 바뀐 거 있고 몇몇 포지션 바뀐 거 있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선수단 구성 자체가 그렇게 크게 변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새로운 감독이 오면서 전술 변화도 있었고, 또 초반에 잘 나가면서 분위기가 상승이 됐고, 제일 중요한 게요, 여러분, 팀 분위기예요. 단순히 이게 그냥 압도적인 성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다,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자체로 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콤파니 감독의 역할이 크죠. 맨 처음에 사실은 지난 여름에 이제 콤파니 감독 선임한다고 했을 때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추갈못이라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저도 반신반의했는데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선수들을 다독이는 모습, 그다음에 리더십, 감독으로서 하여튼 현 시점까지는
매우 잘하고 있다. 김민재 선수, 제가 보기에는 지난 시즌 전반기 잘했는데 지난 시즌 전반기보다도 지금 퍼포먼스가 더 좋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현 시점 유럽 5대 리그 센터백 한 400명 되잖아요. 주전 백업 합해서 대충 400명, 450명 중에 최고라고 얘기까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현재 퍼포먼스는 아무리 못해도 탑3, 탑5 안에는 들어갑니다.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시아권에서는 뭐 김민재랑 비교할 수 있는 선수는 없습니다. 요런 또 그거 한마디 하실 수 있겠는데, 저 팔레스타인전에 실수해서 한 골 먹은 거, 자, 그건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분명히 김민재 선수의 실수로 한 골 먹은 건 맞아요. 그 김민재 선수의 실수를 커버질 생각은 없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선수는 사람이니까 실수를 하잖아요. 메시 호날두도 뭐 페널티킥도 놓치고 그러잖아요. 실수를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실드 칠 생각은 없어요. 분명히 김민재 선수의 실수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100% 다 오롯이 김민재 선수한테만 책임을 돌리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상황이 벌어지기 전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 지금 그 유튜브에 동영상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 전 단계에 김민재 선수가 볼을 처리할 수밖에 없게끔 그 앞에 그 우리 동료들이 잘못 처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의 책임 반, 그 선수의 책임 반, 그 동료들의 책임 반인 거예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패스를 좀 잘못해서 아쉽게 실점을 했다? 뭐 그거는 뭐 김민재 선수 책임이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김민재 선수한테만 100% 잘못을 돌릴 수는 없다. 늘 말씀드리지만 선수는 실수를 하니까 그 실수 한 번으로 뭐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아마 앞으로 김민재 선수는 더 잘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우리 김민재, 잘하고 있는 우리 김민재 선수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상태대로 쭉 가서 내년 그 3월에 열리는 월드컵 예선, 분데스리가, 포칼, 그 챔스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또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